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제 소리가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약합니까?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제28번 불수불탄본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28번에 대한 해설을 했다라면은 그 해설 속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서 28번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검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검토 부분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은 개별적인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라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방송 나올 때 클릭하는 횟수를 보니까 이런 해설이나 강의도 좋지만 질의응답에 대한 그런 클릭 횟수가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시간을 좀 내려고 노력합니다.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논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일체범무와 득성어인의 경지가 되면 예정된 운명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일체범무와 득성어인 하면 무슨 지일체법 무아하여 득성어인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요것을 알기 쉽게 내가 풀이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성품 중에서 단점이 많잖아요. 단점을 고치는 것을 우리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또 죄업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죄업을 참여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요것도 또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성품의 나쁜 점을 고쳐서 좋은 성품으로 바꾼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지일체범무아하여 득성어인이라는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자기 성품 중에 나쁜 것을 고쳐서 좋은 성품으로 만든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정된 운명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남 미녀를 주위의 업보가 어찌 가만두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특히 스님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스님 중에서 걸출하게 생기신 미남 스님이 비구가 될 때에는 거의 스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환속을 하는 수가 많다. 또 뛰어난 미모를 가진 스님이 분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러면은 비구니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환속을 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환속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을 실토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환속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환속했더니 팔자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남 미녀를 주위에 업보같이 가만두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의 세 번째는 천인 아수라가 개응공양을 할 때 사람들은 되게 들뜹니다. 이제 특히 가난했던 사람이 우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로 해서 천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해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피땀 흘려서 돈을 하나하나 모아서 부자가 된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확 부자가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어느 경우가 잘 돈이 나가느냐 하면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는 빠져나갈 공산이 굉장히 많다는 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인데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갈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오면서 나가는 흐름을 자기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번 사람의 돈은 잘 손실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쉽게 번 돈 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또 출세도 자기 노력하지 않고 누구의 덕으로 쉽게 된 사람들은 또 실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명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개 쉽게 되면 들뜹니다. 들뜰 때, 이 들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너의 명성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재산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들뜬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미리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신호를 자꾸 보내요. 신호 없이 그냥 내리막길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신호를 보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세 가지 논입니다. 근데 오늘은 논의 2나 논의 3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쪽으로 하고 논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정말 논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백 선생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도 금강산을 좋아해서 금강산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내가 그렸던 금강산만은 훨씬 못하더라고요. 바로 구룡련 폭포입니다. 중국 사람도 그랬고 금강산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구룡련 폭포는 한 50m나 될까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큰 폭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구룡련 폭포는 대단하게 엄청나게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큰 폭포를 못 봤던 사람은 아마 50m면 대단하고 그 폭포 소리도 웅장하고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송시열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아주 상당히 뛰어난 유학자가 금강산을 관광을 하고 구룡련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시가 아주 폭포 소리도 크고 폭포도 크고 두렵고 아주 그 대자연이 그 위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약간 공포를 느꼈다는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원문을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 원문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룡련을 보고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시를 지었고 또 똑같은 시대에 이제 허미수라는 사람이 구룡련을 보고 시를 지었는데 그이는 송시열과는 정반대로 폭포는 뭐 엄청나지도 않고 소리도 요란하지도 않고 아주 평화스럽고 아주 비단이 뭐 너울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 평화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때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비단이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미수 선생은 똑같은 구룡련을 보고서 송시열과는 정반대의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을 통한 사고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한층 더 나가서 성품의 차이다. 비관적인 성품이냐 낙관적인 성품이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폭포를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한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송시열은 똑같은 폭포를 보고 왜 두렵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봤느냐. 자기 마음속에 진심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백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허미수는 똑같은 폭포를 보고 비단결같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았느냐. 자기 속에 진심이 이거는 많았고 즐겁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은 결국 말년에 사약을 받고 이제 죽어갑니다. 자기 이 똑같은 구룡련을 보고 어떻게 봤느냐에 뭐가 나와요? 자기 마음 씀씀이가 나옵니다. 자기 성품이 나옵니다.
자기 성품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신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기의 성격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여러 가지 신뢰를 많이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성공했다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만 한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김우중 씨입니다. 김우중 씨는 자기 성공 신화가 한참 이어졌을 때 그이는 한때는 삼성보다도 더 낫었다고 그래요.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써서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여러 사람한테 사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인상이 남는 게 있습니다. 자기 성품은 대단히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낙관적이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불시착을 합니다. 불시착을 하면 대개는 우리 비행기들 많이 타봤잖아. 아, 이제는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살 확률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때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불시착한 때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성품은 낙관적이었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역경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성품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자기는 이제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깡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싸우는 것을 즐기는 이제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25 전후에 6.25 직후에 전쟁이 아직 계속될 때 아주 그 싸움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얻어맞는데요. 이제 또 고이트날 가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얻어맞죠. 근데 몇 번 도전하면은 결국은 다 자기를 때린 사람을 굴복시키고 말았다. 이제 이게 김우중 씨의 특징입니다. 즉, 한 대 얻어맞으면 대개 어때? 아, 나는 역부족이다. 좌절한다. 쟤한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역경에 금방 굴복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즉, 제가 이제 좋게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역경에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그 특성, 성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맨손에서 적수공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한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큰 부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61년도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공대에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난 그 친구가 학생 때도 자주 봤고요. 그리고 ROTC 훈련도 같이 했고요. 그때는 하나도 특색이 없었어요. 한 가지 특색이 있었다면 마라톤을 잘하더라고요. 끈질기게 굉장히 완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 저 친구는 마라톤에는 소질이 있구나. 체력에는 강하구나. 요거 하나 이외에는 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것 같지도 않고 뭐 집안은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뭐 등등 어떤 두드러진 특색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물론 서울대학 같은 데서 교수로 오라고 그랬지만 다 관두고 뭐 대그룹의 회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김우중 씨 같지는 않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성공 스토리가 뭐냐면은 역경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처음엔 몇 대 맞는데요. 맞다가 자기도 몇 대 때린대요. 그 뒤에 또 가서 도전을 한대요. 그러면 몇 번 도전하면은 자기를 꺾을 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처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해서도 굉장히 고달픕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명문 대학에서 박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뭐 기본적인 머리는 있었으니까. 그래 갖고서는 기업에 와서도
굉장히 모함도 많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명문대학의 박사가 바로 학교로 갔었으면 탄탄대로를 걸었을지 모르는데 자기는 어쩐지 학교가 싫어서 기업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에 있으면서 수많은 모함과 도전과 역경과 이런 시련을 가졌었는데, 그때 마라톤의 정신인지 역경에 좌절하지 않는 이 특성 때문인지 하여튼 그것을 많이 내세우더라고요. 결국은 다 평정하고, 자기는 재벌 총수는 아니지만 재벌 총수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아서 뭐 제가 이름 되지 않지만 아주 재벌 회사 그룹의 회장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동기생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저는 그의 재능이나 뭐 이런 것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애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격에서도 두드러진 것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단지 마라톤 잘한다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때린다는 거는 쥐 나중에 뭐 고해성사 비슷하게 성공 사례 비슷하게 얘기하듯이 그때 알았지, 학생 때는 이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게 뭐 치움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내 성품만 바꾼다면, 나의 단점이 많은 성격만 바꾼다면 운명도 바꿀 수 있고, 나의 비관적인 삶을 아주 낙관적인 긍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한테 과제는 나의 단점 많은 성격을 어떻게 장점 있는 성격으로 바꿀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공부 잘 가르쳐주는 학교는 너무나 많은데 성격을 고쳐주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의 공부는 성격을 고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은 반드시 고칠 수가 있고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격을 왜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느냐. 근데 실제로 자기 성격을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집에서 가정에서 사시죠. 부부로 사시죠. 저 사람 결혼 초나 지금이나 똑같아, 확 변했어, 이런 분 아마 거의 못 봤을 겁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뭐 될성 부른나분 떡잎부터 한다라고, 쟤는 어렸을 때 잘하더니 끝까지 잘해 이러지, 어렸을 때 속색이더니 끝까지 속색이지,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디서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소문을 없이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어떤 계기로 성품이 바뀌었나 이 사례를 알려고 했고, 그것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 공부는 가능하냐,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김우중 씨나 우리 이제 동기동창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네들의 성공의 배경에는 한 대 얻어맞았을 때 기죽지가 않은 겁니다. 기죽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재도전, 3차 도전에서 결국 상대를 굴복시킴으로써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핵심인데, 나는 역경에 약하다, 내 성품은 끈질기지 못하다, 나는 단점이 많은데 단점이 뭐요? 난 끈질기지 못해, 하나를 오래 못해, 쉽게 실직을 내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쉽게 실직 낸다.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더라, 작심삼일이더라, 이런 경우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나는 비관적이야. 또 비관적하고 비슷한 게 이제 소극적도 됩니다. 또 용기가 없어, 신념이 부족해, 믿음이 적어. 자, 나쁜 성격도 한번 대보세요. 또 인색해,
내가 생각해도 아이 밴드의 속처럼 좋은 내 속 갖고 뭘 내가 할까? 나 내 팔자는 고팔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속이 좁아. 포용성. 자, 쉽게 실증 낸다.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비관적 속, 일생을 소극적으로 비극적으로 삽니다. 거의 못 고칩니다. 용기, 신념, 믿음, 어림도 없어요. 난 죽었다 깨도 내 겁 많은 성격을 갖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내 운명은 바꿀 수가 없구나. 승품을 바꿔야 운명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맙니다. 포용성 부족. 안 돼요. 끝까지 뭐 인색한 놈은 끝까지 인색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부법으로 우선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쉽게 실증을 낸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이제 오래 끈질기지 못해요. 그냥 끈기가 부족하다. 끈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즐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끈질긴 것 같아도요, 끈질길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데요.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라니까 합니다. 하다가 싫어하는 한계점에 옵니다. 한계점에 오면은 다 포기를 하게 돼요. 신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쟤는 신념이 대단해.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 이런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가 좋아하면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신념이 화신같이 생긴 사람들도요.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성격을 어떻게 바꾸죠? 쉽게 실증낸다는 것은 쉽게 좌절한다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즐겨하지 않는다. 근데 즐겨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즐겨하지 않게 하는 원인. 즐겨서 쭉 나가는데 탁 좌절을 해서 중간에 실증나게 하는 그 뭐가 있습니다. 독소가 있어요. 잘 아시죠? 평소에 남 꾸짖다 보는 사람은요, 그 중간에 가다가 실증을 잘 냅니다. 근데 남의 단점 보지 말고요. 단점이 나올 때마다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끈질기지 못하게 하는 이 특성이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의 단점을 해요. 특히 저 끈질기지도 못하는 놈 혹은 또 숭보는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나무랄 때도 너는 머리는 좋은데 끈질기지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나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끈질기지 못하는 게 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나무라는데 그때 그 나무라게 되면 자기가 끈질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점을 눈에 띌 때 우리 식으로요. 그 생각을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는 논리에 의해서 자꾸 한번 받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쉽게 실증이 안 납니다. 즐거운 생각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저는 좀 오랫동안 아주 누가 보기에는 전혀 지겨워할 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 했을 때 소사 생활은 아무런 리크리에이션이 없었어요. 뭐 책도 못 보게 하고 신문, 뭐 방송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하루에 2끼 먹고 거의 중노동입니다. 대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게 아주 지저분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부모가 와도 면회도 잘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들어가서 조금만 수틀리면 여지없이 범매나 맞습니다. 야, 이런 생활을 어떻게 100일 이상 견딜 수가 있을까? 되게 오래 못 있고 보따리 싸고 갑니다. 수도의 특성이 그겁니다.
밀라레빠라는 그 책을 아마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밀라레빠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좌절하면서 자꾸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마다 자꾸 스승이 이제 불러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어디서 거기서 3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었느냐?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즐거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 내 속에 남을 잘 꾸짖으면서 끈질기게 못하게 하고 일을 재미있게 못하게 하는 이런 독소가 있더라고요. 그 독소를 우리식으로 착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바친 결과 그 독소가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누가 보기에는 짜증스러운 일도 그렇게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는 재미있게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정치범들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북한에도 정치범 수용소는 시베리아 수용소보다 훨씬 더하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럼 왜 빨리 죽어가느냐? 들어간 지 한 1년 만에 절반은 죽고 뭐 한 6개월 만에 또 그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 그 척박한 생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칼로리도 적고 리크레이션도 없고. 근데 저는 그 척박한 생활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죽느냐면 척박한 생활을 꾸짖어요. 진심이 죽이지. 그 척박한 생활을 감사로 바꾼다면은 거기서 오래 살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도 건강을 상하지 않고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얘기는 척박한 생활을 척박하다라고 이름 짓고 꾸짖게 되면은 그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나와서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무슨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즉 이런 자기 쉽게 실증내는 그 성격을 바꾸려면은 끈질기게 해라. 이게 100번 주문해봐도 속이 싫은데 끈질기게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너는 툭하면 꾸짖는 버릇이 있다. 툭하면 말을 자르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기질이 없다. 툭하면 자르고 승보고 나무래고 이것을 바치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으로서 자꾸 바쳐라. 이렇게 만일 가르친다라면은 저는 몇 년 내에 쉽게 실증내는 이런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는데 어디 봤어요? 안 봤어요? 저 우리 가르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저도 그런 한 실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끈질기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책을 보면은요, 재밌는 책은 잘 봐요. 근데 재미없는 책은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부터 저는 재미없는 책입니다. 뭐 저는 물리도 곧자르고 뭐 저것도 했는데 그거 하는 거는 조금 하지만 그거는 성적이 괜찮아요. 근데 싫은 게 더 많거든요. 싫은 거 하다 보면은 죽기보다 싫어요. 저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서울대학에 간 것 같습니다. 저는 12시 넘어서 체력이고 뭐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사를 다녀와서 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도장에 가기 전에는 뭐 대학 입시라는 걸 치렀고 대학의 공부도 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겨워해 가면서 억지로 겨우 졸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 그때는 뭐냐면 첫 짜는 거 뭐 이걸 하다 보니까 공부는 너무나 신선 노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짜기 싫은 것, 뭐 방목하기 싫은 거, 그리고 노동하기 싫은 거, 이거 자꾸 바쳤어요. 이건 내 속에 짜증내고 싫은 이 귀신이 있어요. 이게 그것이 있는 한은 나는 끈질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니까 학교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배웠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제가 좋은 논문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관적 소극적인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낙관적으로 바꾸느냐. 이것도 저는 우리 공부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비관을 합니까? 이것도 원인이 뭐냐면 원인을 딱 보면 다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쁜 성품이 되는 겁니다. 본래 나쁜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 좋은 성품인데 탐진치가 들어가서 끈기도 없어지고 포용력도 없어지고 비관적이 되고 나쁜 성품이 되면서 나쁜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강경 가르침 잘 보세요. 소위 나쁘다고 하는 것, 즉 아상의 연장입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 단점이라고 하는 것. 소위 단점은 탐진치요 아상입니다. 이 아상은 우리 수시로 일할 때 드러납니다. 특히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얼른 자꾸 받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받쳐질 것 같은데 자꾸 하면은 싫은 게 죽어져요. 근데 싫은 귀신이 있어요. 공부만 하기 싫은 줄 알았더니 노동도 하기 싫고요. 몸에 이런 건 하나도 좋은 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 싫은 귀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싫은 귀신이 나올 때 금강경 읽어라 바쳐라 이렇게 선지식이 일러주고 그렇게 가리키기만 하면 난 3년 내에 상당한 자기 단점이 착각이고 본래 없어지면서 나쁜 성품은 반드시 좋은 성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고 그 결과 가난은 풍요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고통은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지가 지혜로 바뀌느냐. 여기 이제 리더가 되려면 이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타고난 대로 살지 어떻게 무지한 내가 100번 죽었다 깨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아주 밝았대요. 밝았는데 왜 무지해졌느냐. 무지해진 원인을 알아야 된다. 언젠가부터 무지해졌어요. 무지해진 원인을 알고 원인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원래대로 원래 밝은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저는 왜 무지해졌는지 몰랐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무지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숭보고 남의 단점을 들춰내는 것은 깜깜해지는 장본입니다. 그 원인만 안다라면 원인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무지에서 다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원인 분석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밝아지는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 없고 따라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응용해서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더욱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르침이 요새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물론 BTN에도 나갑니다만 얼마 전에는 큰 스님들 한 60여 명 많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각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하다. 그리고 너무나 실용성이 있다.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절대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을 역설하고 다닙니다. BTN 회장님이 상당히 박수를 보내세요. 나도 점심까지 하자 그러시고 심지어는 백성욱 박사 가르침 괜찮다라고 뒤늦게 이해를 하셔서 그러신지 백성욱 박사 다큐멘터리를 BTN에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굉장히 무명의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노력도 안 했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데서 불법의 위대성과 이것을 응용했을 때 현실의 실용성 이것은 꼭 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 절대성 이것을 역설했을 뿐인데 그것이 감동을 주었던 것 같고 이 시대의 불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선생을 했고 특히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구름 잡는 소리는 덜 오는 편이죠. 합리적으로 얘기한 것도 또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소위 단점이라고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가르침이다. 소위 나쁜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 탐진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탐진치를 착각인 줄 알고 바꿈으로써 나쁜 성격은 자연히 좋은 성격으로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성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학교를 하나 세우고 모금을 탁 해서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번에 백수옥 박사님 다큐멘터리 제작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기서도 뭐 돈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꽤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극본만 좀 잘 써라. 그리고 배역만 좀 잘 해라. 뭐 인류 그 전에 TV 문학관 해서 그 전에 백 박사님 일대기를 TV 문학관으로 해서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작가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주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이가 이병주 선생입니다. 이병주 선생이 글을 썼고 뭐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리고 이제 극본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써서 했는데 그렇게 잠깐 반짝하고 말면 의미가 없지만 요번에 극본도 잘 쓰고 뭐 허준이나 대장금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백 박사님 일대기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면 사람은 한국 불교 소생의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것은 성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그분밖에는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무리 악을 쓰고 다녀도 그전에는 뭐 귀뚱으로도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제가 보기에도 놀랐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 글이 뭐 5만이 넘은 게 있더라고요. 5만. 그전에는 500도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커져야 되겠죠. 예. 이게 지일제법 무아라는 게 바로 무아라는 게 유아를 없애서 무아를 만들면 좋은 성품이 된다. 좋은 성품이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 얘기를 하시고 2부 때 좀 더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2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새로 오신 분은 3부로 5조로 오시라고 그랬었어요. 1, 2, 3, 4조는 그냥 복습하는 조고 5조는 정진조로 해서 새로 오신 분은 5조로라고 그랬는데 5조로 그냥 너무나 많이 몰리세요. 어떻게 좀 가서 복습을 하시다가 다시 나중에 5조로 돌아오시는 길이 뭔가 아주 5조는 북새통이 돼서요. 이게 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 이 복습하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진도 좋죠. 정진도 좋은데 복습하실 분은 지금이라도 5조에 오시는 발길을 각조로 가고 싶은 쪽으로 가셔서 각조에 다시 재배치가 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시간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요거에 관련된 질문이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네. 제가 법사님께 질의응답의 이 문본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제가 이 유인물을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수행 발표를 3개월 만에 했었는데요. 3개월 만에 제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첫날 왔을 때 법사님이 하신 스승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부처님께 지극한 공경심을 가져라.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쳐라. 저는 좀 단순 무식하다 보니까 제 궁리는 전혀 붙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오로지 그 말씀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그 모든 난제들이 해결이 됐었는데 수행 발표 후에 이제 갑자기 제 자신이 들여다보여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제가 그 전에도 물론 가난했었지만 문제들에 치여 있다 보니까 제 가난을 실감하지를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되고 보니까 제 가난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 보였는데 그때도 얼른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받았던 그 별처럼 그 법사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그
세 가지 진리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더라면 제가 우울증을 단 며칠이라도 겪지 않았을 텐데 저는 거기에 제 생각에 국리를 붙였기 때문에 지난 한 며칠 동안을 한 달여를 우울증 아니면 태타심은 아니었는데 제자리 걸음 같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보니 제가 왜 우울증이 왔는가? 저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지 않고 제 이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스승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을 가져라.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바쳐라. 이 생각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생각을 더해서 제 국리를 붙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일이 복잡해지고 제 우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 오늘 법문하신 이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데요. 본인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도 수행자가 늘 겪을 수 있는 장애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안심행 보살님의 수행 발표를 듣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시고 어떻게 단기간 내에 저런 변화를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많은 도반들한테 감동을 주신 것을 저는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안심행 보살님 이제 나의 갈 길은 무슨 생각이 건강력 있고 무슨 생각인지 바치기만 하면 지금 단기간 내에 난제를 극복하고 상당히 부처님 곁에 가까이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아주 이쪽 길로 매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방해원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그 공부가 지금 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공부의 길과 세상 잘 사는 길이 어떻게 똑같으냐? 법정 스님도 무소유라고 했다. 돈 버는 길과 밝아지는 길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앞에 필요한 것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불교는 밝아지는 길과 돈 버는 길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네들이 깔아놓은 그런 관에 의하면은 당연히 이 길을 안 가게끔 마음을 흔들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존의 불교관에 익숙해 있던 분들은 충분히 안심행 보살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당신 눈앞의 길이나 잘 가려 스님들이나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행하는 걸 하다 보면 당신 노후를 누가 책임져? 빨리 돈 벌고 하지 그 수행은 뒷전으로 밀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반을 가능한 대로 안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는요 먹고 사는 것을 등지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부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마음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 부자 마음이 먼저 부자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부자 마음이 되느냐? 돈 벌어서 내가 갖겠다 그러면 이건 거지 마음이지만 돈 벌어서 부처님 드리겠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부자 마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세요. 돈 버는 일 관두고 주말 출가하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일을 하시되 내 이익을 위해서 하시지 말고 부처님 드리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부자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길은 머리를 쓰고 경제학을 하고 어디 가서 부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지 마음이 부자 마음이 돼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그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드리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자연히 부자 마음이 됩니다.
부자 마음이 되고 그 부자 마음은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을 벌게 하면 어때요? 더욱더 기분이 좋아서 더 시범을 마음이 납니다. 이게 우리 가르침의 정석 코스입니다. 이 우리 가르침은 현실을 등지고 부처님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극복해서 현실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세속의 길과 열반의 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교는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길을 가서는 안 돼요. 돈 버는 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해가 나가기 쉽습니다. 절대 흔들리시지 마세요. 우리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 속에서 불법이 제3간, 분리세간과 해능대사 말씀처럼 그 속에 바로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을 실천해서 능력자가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거기서 더 부처님의 진가를 발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에. 근데 우리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 하나쯤 더 받을까요? 예. 예.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실증을 좀 많이 내고 크기가 부족하고 성적인데 제가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단점이 이제 제 성격도 고쳐지면서 그런 단점이 안 보이면 그 아이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의 단점이라면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눈에 띄는 것만큼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우선 그것이 내 단점이니까 내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자꾸 바치면은 소극적이고 끈기 없는 내 성격이 확실히 변화를 가지면서 오래 하나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어떤 깨달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실을 아마 발견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그 정도가 된다라면은 이미 그때는 끈질긴 사람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의 단점이 이미 해결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해도 이 얘기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새도 전철 속에 거지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어졌습니다만. 그럼 거지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또는 돈을 안 주는 게 좋으냐? 여기 갑론을박이 그전부터 수많이 다 논의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스님한테 물으면 돈을 줘야 되느냐? 돈 주면 더 거지근성을 키우는 거고 돈을 안 주면은 거지근성을 고치는 거니까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돈을 주면은 뭐 그 주는 것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고 도와주는 거니까 주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네 속에 거지가 있으면 거지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자꾸 받쳐서 내 속에 거지가 없으면 전철 속에서 거지가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내 속에 거지가 눈에 띄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살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보살님 속에 거지 비슷한 게 띕니다. 근데 자꾸 받쳐서 없어지면은 거지가 눈에 안 띌 것처럼 아드님의 버릇도 분명히 고쳐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아들의 단점이라고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힘써 바치려고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건강경을 읽다가 어느덧 예전에는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법당을 찾았다면 지금은 그 자식이나 남편에 대한 어떤 뭐를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각 자체도 나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건강경을 읽다가 제가 우리 건강연수대학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장가 안 간 아들이 나이가 38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장가를 꼭 가야 된다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더 큰 인물이 되어서 오히려 큰 한 가정을 갖는 것보다 어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만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임이 된다 해도 굳이 말리지도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연수 대학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박 주면서도 그 지금 얼마 있으면 홍나희 여사를 만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이 크게 우리 요구원에 동참하셔서 이 지금 발언에 그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하고 있고 또 이재용 그 부사장 같은 분은 지금 저렇게 아버님이 누워 있는데 우리 선지식 같은 분을 만나서 큰 이 지금 뜻을 이루고 또 부처님의 이 같은 제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어떤 내 안에 혹시 또 바라는 마음이 다른 어떤 이기심이 있나 하고 제가 관찰을 해보는데 어떤 다른 이 가족이나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부자의 마음을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꾸 바치시고 또 건강경 읽으시고 나의 삶은 오로지 부처님 시봉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으실수록 가족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국가사회 생각보다는 부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 생각을 또 자꾸 바치셨으면 좋겠어요. 바치시면 더 깊게, 더 광범위하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실천의 힘까지도 같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이디어만 나오면 모릅니까? 같이 힘이 붙어서 능력이 동반돼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바치는 것은 지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원력까지도, 공력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을 꾸준히 잘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아마 잘 나오실 겁니다. 그때 그냥 적어보실지언정 따라가시진 마세요. 적고 자꾸 바치시면 더 깊고 실천 가능한 어떤 힘으로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29분이 되겠습니다만 29분 해설을 하고 29분 논의 때는 요번 시간과 똑같이 논의도 하면서 또 그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